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 금융 자산에서 정기예금하고 채권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 처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A라고 할게요. 저 자신을 A라고 합니다. 저를 A라고 하고 사람이고 그다음에 KB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KB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제가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갖고 나는 2022년 1월 1일에 KB에다가 현금 100만 원을 갖다 줍니다. 현금 100만 원을 갖다 주고 2023년 1월 1일에 KB로부터 저는 얼마를 받을 거냐면은 저는 102만 원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만 보면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간은 1년이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금액은 100만 원. 그다음에 이자율은 2%라고 생각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소득세가 몇 퍼센트죠? 14%예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4%에 10%니까 1.4% 해갖고 보통 우리가 자본소득세를 15.4%라고 봅니다. 15.4%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는 세금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 우리가 생각할 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캐시플로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캐시플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캐시플로를 써보면은 우리가 보통 쓸 때 회차라는 개념을 쓰셔야 돼요. 회차. 날짜도 들어가지만 회차라는 개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엑셀 같은 거 만들 때 회차라고 하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걸 쓰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0은 현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이라고 쓰게 되면 그 1이 1년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은 저 기간이 1년이지만 이자율이 2%지만 만약에 이자 지급을 6개월마다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1년에 이자를 2번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6개월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6 나누기 12 해갖고 1%가 되는 거예요. 6개월은. 그러면은 이자는 10,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차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회차가 연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날짜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2022년 1월 1일. 그다음에 여기가 2022년 12월 31일. 그런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이자 지급을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아니라 만기일 다음 일에 이제 이자를 지급하니까 만기 이자 지급은 2023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23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차 같은 개념 여기서 딱 끝내놓고 한번 캐시플로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22년 1월 1일이 0회차가 되는데 이때 캐시플로우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에는 캐시플로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 1일에 캐시플로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자와 관련된 캐시플로우가 얼마? 2만 원. 이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2만 원. 그 다음에 원금이 상환이 되겠죠. 이게 얼마? 100만 원 해갖고서는 2022년 1월 1일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캐시플로우, 캐시아웃이 있는 것이고 2023년 1월 1일에 2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의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100만 원이라고 하는 원금이 캐시플로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캐시플로우고 우리는 이것을 회계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회계 관점에서. 그래서 먼저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캐시플로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캐시플로우만 가지고 회계 처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5개의 계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쓰고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부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양동이라고 했고, 여기다가 또 뭐가 필요하냐? 우린 얘를 뭐라고 그러죠? 재무 상태표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를 자산, 부채, 자본, 요거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데 우리가 매출이라는 단어 대신에 수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다음에 비용 해서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이 5가지의 바켓스, 5가지의 양동이에다가 그 밑에 더 작은 양동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떡하냐? 다시 이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입장, A라고 하는 사람 입장, 즉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투자자 A 입장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먼저 현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현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차변, 우리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쓸 때는 이것을 DR이라고 씁니다. DR. 그다음에 이걸 CR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DR, CR로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차변은 DR, 그다음에 대변은 CR 이렇게 쓰는데 먼저 현금이 A라고 하는 사람, 투자자 입장에 현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어떻게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뭐다? 현금이 원래는 차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변으로 적겠다는 얘기는 현금이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그러면 대신에 KB에서는 정기예금 증서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된다?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 1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일기장이거든요. 일기장. 이걸 보고 누구든지 이해가 돼야 돼. 2022년 1월 1일자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계처리를 딱 했다면 이걸 보고 고민할 게 없어요. 뭐다? 현금 100만 원이 나가서 정기예금 100만 원짜리를 샀구나라고 하는 그냥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해석할 게 없어. 이거를 이렇게 회계 계정명을 명확하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다?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다? 2022년 12월 30일이 문제예요. 왜? 이 투자자 A는 이 회계 결산을 해야 됩니다. 회계 결산을 하는데 10월 31일에 어떻게 한다? 분명히 이자는 23년도 1월 1일에 받지만 23년도 1월 1일에 받지만 이자 수익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반드시 여기다가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회계 처리를. 그러면은 23년에 현금 안 들어 2022년도에 현금 안 들어왔다고 해서 회계 처리를 안 할 거냐?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2020년 10월 30일에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이자 수익이 증가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다? 2만 원의 수입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변 쪽, 즉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이자 수익 이게 적는 거죠. 이자 수익 적고 얼마? 2만 원 이렇게 적는 건데 문제는 현금을 아직 안 받았어요. 현금은 2023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똑같은 숫자 차변에다가 2만 원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목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 계정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붙여도 돼요. 만약에 여기다 제가 그냥 A 플러스 이렇게 놓고 회계 계정명을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용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남들이 알아들을 만한 단어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뭘 한다? 우리는 아직 이자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미수 그다음에 아직 미수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받을 게 있다라고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 아니라 이거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022년 10월 31일에 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요 회계처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요거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딴 사람들은 이자가 만기가 돼갖고 이 예금이 만기가 돼서 이자 수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현금은 못 받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계는 보통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놓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기예금의 감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이거든. 2022년 10월 30일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기가 원래는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만기는 2022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럼 반드시 현금은 안 들어왔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정기예금 만기는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A, 첫 번째 방법. 그럼 어떻게 한다? 회계 담당자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왜? 만기가 2022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난 저 정기예금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계 담당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정기예금을 23년 1월 1일에 없애겠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옳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맞을 거예요. 분명히 정기예금 만기가 됐거든. 그럼 어떡한다 이때? 2020년 10월 30일에 정기예금이 감소를 적어야 되는 거죠. 정기예금이 감소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만 원 적어야 되겠죠. 정기예금이 없어졌잖아.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또 여기다 100만 원 일단 적어야 되겠죠. 100만 원을. 100만 원 일단 적고 여기다 뭘 적을 거냐 이거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뭘 적을 거냐. 그럼 아직 받지 못한 원금이잖아요. 여기다 그렇죠. 이걸 무슨 계정을 정할 거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무슨 뭔가 현금이 현금인데 무슨 계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미수죠. 확실히 못 받았잖아. 미수 원금이 됐든 미수 정기예금이 됐든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이 미수 정기예금은 뭐다? 이것은 받을 돈이야. 누구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미수 정기예금 계정은 없어요 원래. 근데 지금 만든 거야 내가. 그럼 미수금 해도 돼. 근데 프롬 뱅크 이게 쓰면 돼. 그럼 여기 정기 받았어. 그럼 이것만 딱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계 처리가 끝난 거야. 10월 30일에. 이거 갖고서 만약에 이사회에다가 누구한테 보고할 때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 수익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자 수익은 2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만기가 됐는데 아직 은행에서 원금도 못 받았고요. 이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 담당자는 2023년 1월 1일에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회계처리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에 가니까 현금을 되돌려줄 거예요. 원금도 돌려주고 이제 돌려주는. 그러면 뭘 없앨 거냐?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야. 뭘 없애는 거죠? 여기서 없앨게. 첫 번째 없앨 게 뭘 없애는 거예요? 먼저 이자, 미수이자 있잖아요. 이자 수익을 없애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야. 얘는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 하면 1년 동안 사용하고 없애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없앨 수가 없어. 없애는 걸 뭘 없애는 거예요? 미수이자라고 하는 나의 자산을 없애는 거야. 받을 돈을.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미수이자를 없애는 방법 자산은 다시 대변으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가 미수이자 이렇게 적고 얼마? 2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2만 원 적고 현금이 들어오겠죠? 내 주머니에. 그래서 현금 얼마 적으면 돼요? 현금 2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비용을 수익이라든지 비용을 없앨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년도 거 그건 모두 없애면 안 되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을 없애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서는요. 그럼 어떡한다 여기서? 없애는 방법은 이번에 미수 정기예금을 없애는 거예요. 정기예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기예금 벌써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미수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회계계정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미수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100만 원을 적고 다시 또 어떻게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가는 베이스가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회계 담당자의 올바른 프로세스예요. 회계계정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회계 담당자가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언제 결정할 수가 있어요? 12월 31일에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이거를 미수 정기예금과 정기예금을 회계 처리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가능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기록해 놓는 순간에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를
만기가 도래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근데 만약에 이거를 표시해 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표시해 놓으면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표시해 놓지 않으면은 정기예금이 1년짜리, 2년짜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적합한 정보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저는 표시해 놓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회계 담당자들의 몫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정기예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 내가 만약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 언제 필요하냐? 제가 이거 회계 처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 언제 돈이 필요하냐면은 6월 30일, 내가 7월 1일에 6월 30일에 돈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6월 30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6월 30일에 2022년 6월 30일에 2022년 6월 30일에 제가 돈이 갑자기 필요해. 제 가족이 아파. 돈이 필요해. 가족이 아파. 그래서 정기예금을 저는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 해지하고 싶어요? 해지 안 하고 싶어요? 왜? 중간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도 해지 이제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거의 페널티입니다. 페널티예요. 근데 이 페널티가 왜 부과되냐? 왜 그러냐면은 은행 입장, 즉 KB에서는 100만 원을 받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받아갖고 대출을 해주게 돼 있어요. 대출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지금 1년짜리 예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도 보통 1년짜리로 대출해줘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해지하게 되면은 그럼 KB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돈을 못 구하잖아요.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해지를 못하게 중도 해지 이런 페널티를 해서 금리가 2%가 아니라 0.2% 정도 확 내려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6월 30일에 내가 돈이 필요 해지를 해버려. 그러면 이 연이율이에요. 이게 연이율입니다. 이게. 그럼 이자가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원. 그렇죠? 원금이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중도 해지율이 얼마예요? 0.2%잖아요. 근데 몇 개월 예금했어? 6개월 예금한 거잖아. 그리고 전체는 12개월이잖아. 그럼 실제로는 중도 해지율이 0.2%를 하더라도 실제 내가 받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의 0.1%인 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을 받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만약에 제가 A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돈을 예금 증서를 어떻게 한다? 이 예금 증서가 있는데 이 예금 증서를 어디선가 예금 증서를 나는 유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딴 사람한테 돌리고 난 딴 사람한테 받고 싶다. 현금을 받으면 이거 팔고 싶어 나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현재는. 그럼 이 예금 증서를 얼마에 팔 거냐가 핵심이야. 얼마에 팔 것인가 나는. 만약에 그런 시장이 있다면은 내가 A라는 사람이 명의로 된 정기예금 통장인데 이걸 내가 팔고 싶어 누군가한테. 그래서 내가 현금 받아서 그거로 우리 가족의 치료비로 쓰고 싶어.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과 연결이 있어요. 채권은 이런 시장이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팔 수 있어. 근데 이 예금 증서는 안 된다. 그럼 얼마에 팔 거예요? 저 같으면 판다면은 저는 이 정도 팔 것 같아요. 이자가 2%잖아요. 이자가 2%야?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에요. 이자가 몇 퍼센트? 2%죠. 정기적으로. 근데 6개월이 지났잖아. 그렇죠? 근데 전체 12개월이잖아. 그럼 얼마가 받는 거예요? 만 원이 되겠죠. 근데 내가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자는 만 원은 못 받고 한 9천 원 정도 해서 그 통장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저는 통장의 가치는 100만 9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01만 원은 안 될 거라고 102만 원은 안 될 거라고 확실하게요. 100만 원 플러스 6개월 지났으니까 만 원이잖아. 이자가 달라붙어 있는 게. 근데 그거보다 조금 깎아야 되겠죠. 어? 깎아야지만 이게 유통이 될 것 같아. 이게 채권의 핵심 개념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채권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뭘 감수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할 때 생각할 게 이거예요. 이 투자는 과거에다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모르는 게 많아. 그럼 어떻게 반드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측. 근데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이고 예측이 맞으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건 알아서들 뭐 사셔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한다고 예측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부터 채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요거 화면만 보셨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엑셀로 들어가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반대예요. 우리가 여기 시장이 있어요. 시장.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죠. 뭐 마켓이라고 그래요. 이 마켓에서는 누가 있냐면은요. 이 시장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누가 있냐면 여기 일단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중개 기능을 수행해. 중개 업무를 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시장에 가면 뭐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요. 그래도 이게 중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있다? 파는 사람.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죠. 매도인이 있어. 파는 사람. 시장에 가보시면 파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그다음에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중개 준 사람, 여러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린 지금 금융상품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금융상품에서도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사이즈에 곱하기 3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식 시장은 맨날 주가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알고 있지만 실제 채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거에 채권이 다 개입돼 있어요. 모든 거에 채권이. 왜냐면은 여러분들 심지어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동차를 샀을 때 무엇을 채권 사야 되지 않나요? 그 채권은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통행료에 통행료. 그러니까 채권은 무조건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누구예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에서 고속도로 건설해야 돼요. 세금 갖고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지만 뭐로 건설하겠어요? 어? 채권 발행해서 건설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뭐 주죠? 뭐 재난지원금 주고 뭐로 주겠어요? 세금 걷어서 주겠지만 세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부랑 한국은행은 달라요. 한국은행은 다릅니다 이거요. 한국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 돈을 발행하죠. 돈.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죠. 화폐. 돈을 발행하는 것이고 국가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5만 건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5만 원권에 5만 원권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적혀 있어요. 한국은행으로 적혀 있어요. 한국은행으로 적혀 있어요. 즉 한국조폐건사에서 돈을 찍죠. 하지만 이 모든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채권을 통해서 모두 짓고 재난지원금 주고 하는 이것은 뭐다? 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정정책이라고 그래요. 재정정책. 요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는 통화정책이라고 그래요. 통화정책. 그래서 이게 엄격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새로 뽑혔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에 개입하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게요. 재정정책은 목표는 뭐다? 이것은 고용입니다.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을 하죠. 그런데 통화정책은 목표는 뭐예요? 이것은 인플레 잡는 거예요. 물가 안정이에요. 이게 목표가 달라요. 이게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인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뭐다? 우리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거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서 그럼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에 채권이 들어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말하는 채권이 들어오고 여기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겠죠?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 하면 바로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한국은행 한국 돈이 풀린다 시장에. 그럼 시장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가가 상승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다? 한국은행에서 채권 발행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얘기고 지금 우리는 KB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일단 먼저 이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는 누가 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먼저 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매도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채권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채권을 즉 채권을 판매하는 사람이거든요. 판매하는 사람. 근데 판매라는 것보다 발행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채권을 샀다가 채권을 판매할 수도 있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이라는 얘기를 써요. 발행인. 발행. 즉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뭐다? 내가 돈이 없다. 즉 채무자라는 얘기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채무자. 즉 채권 발행인은 채무자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채권 내 증서를 발행해서 주고 그 대신 현금 받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뭐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다른 거죠. 여기서 채권자는 채권자. 그다음에 이것은 뭐다? 이 사람은 투자자가 되는 거죠. 투자자. 근데 저희가 A예요. 그리고 KB가 뭐다? KB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KB가 돈이 필요해서 2021년도 2월 며칠에 채권을 발행했어요. 2월 며칠에 14일인가 채권을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예요. 돈이 필요해서 금리를 높게 해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이 바로 어떻게 된다?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로 들어간다. 채권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 뭐라 발행시장이라고 그래. 발행시장이 있어요. 발행. 즉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시장이 있고 채권이 발행해서 돌고 도는 유통시장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시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라는 그 자체 안에 그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있어요. 옛날 발행시장에서 제가 일했어요. 제가 발행시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싶대. 그러면 저한테 와갖고 제가 그 발행 업무를 도와줬어. 그런데 이 발행을 해서 어떻게 유통시켜야 되지 않아요? 발행해서 만약에 내가 다 쓰면 관계없는데 발행은 누군가 했어. 내 고객이 발행을 했어. 근데 누군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유통시켜야 돼요. 전 수수료 떼어먹고. 그럼 어떻게 유통시장이 별도로 있어. 지금 저는 A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 발행자한테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뛰어들어서 유통시장에서 그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 행위예요. 그래서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얘기하고 KB가 채권을 발행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먼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채권 지금부터 요거 설명하고 바로 엑셀로 들어갈 겁니다. 잠시 후에. 발행일. 채권엔 이게 있어요. 발행일이 있습니다. 발행일 있어요. 발행일 언제냐? 2022년 1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발행일이 있으면 만기일이 있지 않을까요? 만기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에는 만기가 없지만 채권에는 만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만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만기가 없는 채권이 발행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만기 없는 채권. 이게 바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때 영국 정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채권을 받는데 만기를 적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진짜 영구채예요. 근데 그거 다 사들였죠. 그 당시에. 이게 1017세기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아무리 영구채라고 하더라도 만기는 있어요. 지금.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만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2024년 우리가 2년 우리 3년으로 할까요? 3년으로 할게요. 그럼 2024년 22, 20, 22, 23, 24에서 우리 2024로 할까요? 2024년 12월 31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 보면은 채권은 언제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 채권 발행인인 KB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발행을 2020년 1월 1일에 하고 만기가 2024년이면 22년, 23년, 24년 이 채권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중요한데 이 금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금리 얘기를 반드시 우리가 이표 혹은 표면 혹은 표시 이런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우리가 지금은 다 전자로 찍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쿠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있어갖고 학생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넣고 버스 탔죠. 그래서 옛날 이조도 막 했죠. 어렸을 때는 요거 학생 요거 찍는 요게 바로 뭐예요? 쿠폰이에요. 쿠폰은 뭐가 있어요? 학생이다라고는 돼 있고 여기 금액이 적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이표라고 하는 거야. 우린 요 이표를 쿠폰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쿠폰. 여러분들이 이제 쿠폰도 많이 봤잖아요. 쿠폰이고 우리가 표시라고 하죠. 표시이자. 표시는 뭐예요? 표면에
보여주는 거죠. 아니야? 표시라는 게 표면에 보여주는 거. 이게 표시금리. 표면.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말을 하는 금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스테이티드라는 말을 써요. 스테이티드라는 거. 전문적 스테이티드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퍼센트 주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2% 3% 우리가 4%라고 할까요? 4%? 4% 주는 거야. 그럼 요것만 딱 나왔어. 표면금리.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투자한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 즉 1년 지나서 이자를 얼마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없어? 금액이 없네? 그렇죠.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액면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액면금액. 액면금액. 왜 액면금액이에요? 여기에 이 채권 증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채권 증서가 있으면 이 증서니까 여기에 발행인 누구, 발행인 누구, 그다음에 금액 얼마, 그다음에 발행일 언제, 만기일 언제, 그다음에 금리 얼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액면금액도 적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액면금액 우리가 좀 과장되게 100만 원만 발행했다고 할게요. 100만 원, 액면금액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자 지급 주기라는 게 처음 끼어들어. 이자 지급 주기가 반드시 있어. 이자 지급 주기가. 여기에 뭐가 아니면 이 발행일, 만기일, 그다음에 발행자는 KB니까 표면금리, 액면금액이 있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갈 게 이게 진짜 중요해. 이자 지급 주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회차랑 관련돼 있어요. 회차. 회차. 그래서 이자 주기 주기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6개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2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채권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주 줘야 되겠지. 그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은 3개월입니다. 그럼 회차가 1년에 몇 번 있는 거예요? 4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이자를 한 방에 주는 게 있어요. 이자를 한 방에 3개월마다 4번 나눠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한 방에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자를 앞단에서 빨리빨리 받게 되면 회수하는 게 빨라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해요? 이자를 자주 주는 게 좋아요. 그 대신 반대로 발행인 입장에서는 채권 채무자 입장에서는 한 방에 주길 원하지 당연히. 그런데 한 방에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3개월마다 준다는 얘기는 보통 6개월입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국채, 브라질 국채나 미국 국채, 대한민국 국채 6개월마다 줍니다. 근데 이 KB는 3개월마다 주는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6개월로 할 겁니다. 6개월로.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준다? 2번 준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만들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엑셀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깐 화면을 이제 공유를 화면 공유를 하시면서 화면 먼저 공유하시고요. 예, 화면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예, 화면 공유 첫 번째 화면 하시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없애야 되면은 뭐예요? 비디오를 중지시키시고 예, 비디오 중지시키시고 예, 그다음에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오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럼 어떡하냐? A2셀에다가 넣어볼게요. A2셀에다가 발행 기간이라고 쓸까요? 발행 기간 한번 발행 기간.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발행 기간. 그다음 누가요? KB라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 옆에다 B에다가 KB, B에다가 KB, 예. B에다가 KB, 예. 그다음에 KB 됐어요? 이렇게 적으셨나요? 예. 근데 두 번째다 뭐 적을까요? 발행일. 발행일이 언제야? 2022년 1월 1일. 됐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만기일이 있겠죠. 만기일. 만기일은 얼마가 되는 거죠? 예. 만기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것만 보면은 3년이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액면금액이라는 게 있겠죠? 액면금액. 이걸 회계처리도 같이 할 겁니다. 액면금액. 얼마? 100만 원. 요거는 이제 원화 표시로 저기 좀 표시해 주실까요? 원화 표시로? 예. 예. 원화 표시로 해 주세요. 원화 표시해서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 이자율이라고 써볼까요? 표시 이자율 써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몇 퍼센트죠? 예, 요거는 4%라고 했죠? 4%, 4% 이렇게 찍으세요. 예, 찍었죠?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이 퍼센트를 0을 한 단위 더 넣을까요? 4.0%로 나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지우시고, 예, 이거 지우시고, 예,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나?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밑에다가 진짜 중요한 게 나와. 시장 이자율을 적어야 돼요. 왜 갑자기 여기서 시장 이자율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갑자기? 아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표시 이자율이거든. 그런데 왜 시장 이자율이냐?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표시 이자율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다음 또 하나 적을 게 뭐냐면 이자 지급 주기. 이자 지급 주기. 이것은, 예, 이렇게 놓고, 그다음 이자 지급 주기 거기다가 가로치고, 이자 지급 주기 그 칸에다가 가로치고, 예, 가로치고, 그다음에 연 이렇게 쓸까? 1년에 몇 번 준다. 이렇게, 예, 하시고, 여기다가는 1년에 몇 번 주냐? 2번 주는 거로 돼 있죠, 지금 우리가. 6개월마다 주는 거예요. 6개월마다. 6개월마다. 6만 치세요. 6만 치세요. 6. 이자 지급 주기가 2를 쓰세요. 2. 1년에 2번 준다라고 할게요. 2번. 이거 이렇게 표시되고 2번 준다. 그럼 뭐예요? 그럼 6개월마다 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만약에 4로 적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마다 주는 거예요. 12번 적히면은 월 단위로 주는 거죠. 이렇게 보통 줘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이 칸을 노란색으로 찍어볼까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장 이자율 제일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시장이란 단어를 딱 쓰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 오로지 뭐다? 가격이야. 주가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라고 안 그래요? 주식 시장에 가면 뭐가 있어? 주가라는 게 있잖아. 주식 가격.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바로 뭘 떠올려야 돼요? 무조건 이것은 가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프라이스.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 이 첫 번째 회계처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캐시플로우를 만들 거야. 캐시플로우.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한 D로 갈까요? D 가까이 D2로 가서 D2에 가서 우리가 회차라고 적어. 회차라고 적습니다. 됐어요. 회차를 적고, 그 다음에 E2에 가서 날짜를 적어요. 날짜. 그 다음에 옆에 가서는 뭘 적냐면은 현금 흐름 적으시면 돼요. 현금 흐름. 됐습니다. 예, 됐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예, 이렇게 적었어요. 예. 지금은 이런 거 만들 때는 첫 번째 생각에 이거 과연 누구 입장에서 만들었냐를 먼저 생각하지. 이거 투자자 입장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만들어 볼게. 투자자가 투자하는 돈과 반대로 KB가,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돈과 KB가 지금 투자를 받는 돈은 똑같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게. 근데 누구 입장에서 저 현금 흐름표를 만들 거냐가 중요해. 누구 입장에서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가 중요하거든요. 누구 입장? 저 KB 입장에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근데 보통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를 갖고 오지 지들 입장에서 표를 안 갖고 오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해하려면은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이 답이 나와요. 특히 채권은요. 그럼 일단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 볼게요. 회차를 0으로 해볼까요? 회차를 0 적고. 그 다음에 회차가 몇 번 있어야 되죠? 6번이 있어야 되죠. 6번. 그렇지. 0, 1, 2, 3, 4, 5, 6. 왜? 6개월마다 돈 준다고 했으니까 쭉 해서 긁어서 6까지 만들어 보세요. 6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지. 6회까지 만들어 보세요. 0, 1, 2, 3, 4, 5, 6까지 회차를 만들어야 돼. 됐죠. 날짜는 언제가 되는 거죠? 거기 적어 보세요. 알아서 2022년 1월 1일. 그렇죠. 2022년 1월 1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1년 6월 30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6월 30일이 2022년이에요. 예. 지금 발행일이 언제야? 예. 발행일이
2022년 1월 1일이니까 6월 30일, 2022년 6월 30일.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가 되는 거야? 예. 2022년, 예. 12월, 그렇지. 30일 되겠지.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23년 1월, 1월 1일 아니지. 얘 1월 1일과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6월 30일 잡혀야 되겠지. 그렇죠. 네. 이렇게 잡혀야 된다고. 네. 이렇게 잡혔죠. 이게 잡혔어요? 한번, 예, 딴 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예, 천천히 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 됐으면은 저한테 신호 주세요. 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된 거야. 그럼 먼저 회차와 날짜를 먼저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 이자 지급 주기가 1년에 2번 주기 때문에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지. 만약에 이자 지급 주기가 1년에 한 번이다라고 하면은 회차가 0, 1, 2, 3 꽉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잖아. 쭉 줄어들 거잖아.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보세요. 지금 먼저 현금 흐름. 1월 1일 날은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을까? 있어. 마이너스 얼마야? 100만 원 있겠죠. 근데 요걸 마이너스 100만 원을 쓰지 말아 봅시다, 한번. 쓰지 말아 보시고 우리가 6월 30일에 이자 들어온다. 내 투자 입장에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공식을 만들어 봤죠. 그러니까 6월 30일에 이자 받잖아. 세금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럼 여기다 F4에 가서 는하고 F4에 가서 는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는하고 우리가 얼마 적는 거죠? 100만 원을 찍어야 되지. 100만 원. 그렇지? 근데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죠? 곱하기 4.0을 찍어야 되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죠? 6 나누기 12 해야 되겠지. 예, 6 나누기 12. 엔터 치세요. 이게 나오겠죠. 요거 단위수 좀 맞출까요? 예. 예, 2만 원이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고정시켜야 되겠죠. 예. 요거 B5와 B6을 고정시켜야 되겠죠. 예. 고정시키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 엔터 치세요. 예. 그리고 나서 긁으면 되겠죠. 6까지 쭉. 그럼 이 캐시플러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맞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하고 F8에 가. F8을 찍어야 돼. 여기까지 했나? F8. 여기까지 먼저 2만 원까지 만들어 놓고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봐. 여기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몇 번 받는 거야? 이제 6번 받는 거잖아. 1, 2, 3, 4, 5, 6. 한 번 받을 때 얼마 받아? 2만 원 받는 거잖아. 그 2만 원을 곱하기 1년에 2번 받으면 4만 원이잖아. 그럼 4만 원 3년이니까 몇 받는 거야? 4만 원 곱하기 3만 12만 원 받는 거 맞잖아요. 맞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원금도 들어온다며. 원금도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원금도. 그럼 어떻게? F8에 가야지. 는 해야지. 거기 F8에 가서 F9인가? F9에 가서 F9에 가. F9에 가서 여기 공식란 있지. FX 공식란에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하고 여기서 100만 원 찍어야지. 100만 원. 엔터 치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쫓아왔네. 여기까지. 네. 왜냐면은 1회차는 6월 30일인데 2만 원이 나와야 되고 2회차는 10월 3일 2만 원 나오는데 마지막 6회차는 원금 100만 원도 같이 들어오잖아. 원금도 상환도 이루어지니까 2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을 찍어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102만 원.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한번 쭉 한번 클릭해봐요.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 그냥. 그럼 얼마가 나와요? 112만 원 밑에 보이죠? 112만 원 나와야 돼, 이게. 여기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 고민할 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채권을 이야기해서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받는 6월 30일에 2만 원과 2024년 6월 30일에 한 2만 원 가치가 같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 이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 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되면 볼까요? 여기서 현금 흐름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무슨 마이너스 100만 원 써봐.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여기 이거 원화로 하시고. 요거 예,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될까 이거를? 예. 좀 색깔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통화로 가고 빨간색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보이죠? 딱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진정한 투자의 캐시플로 맞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과연 이게 내 수익률이 얼마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안 돼. 4.0% 생각하는 게 아니야. 4.0% 생각하지 마시고 4.0% 생각하지 마시고 2022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투자했어. 채권에. 그 시장에 가서 KB가 발행한 채권을 샀어. 현금 주고 샀어.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이자를 받았어. 내 통장에 꽂아줬어. 그 다음에 10월 30일 이자 꽂아줬어. 요 캐시플로만 딱 보고 나서 과연 내가 수익률이 얼마지라고 궁금할 수가 있어. 근데 엑셀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10번에 가세요. 여기 가요. 여기 F10에 가서 F10인가? F11에 가서 F11에 가요. 그럼 이 10일에 가. 이 10일에 이 10일. 여기 가서 날짜 두 칸 밑에 가서 여기다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적어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지금 이건 아직 이것은 재무 쪽을 하고 있는 거지. 회계 쪽 안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돼야지 회계를 할 수가 있어요. 회계가 높다는 게 아니라 회계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회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회계처리 못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자율을 보지 말고 오로지 요거만 보는 거야. 요거서 한번 클릭 쭉 해보실까요, 보살님? 여기까지만 보고 이 단어가 나면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 단어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 수익률 얼마나 궁금해. 딴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자를 몇 퍼센트 내기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마이너스 100만 원 나갔고 2022년 이거 얼마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는 해보세요. 는 해보시고 예? IRR 이거 X IRR 치세요. IRR 가로 열어요. 그 다음에 value라고 나온 거 보여 혹시? 밸류가 어떻게 밸류면 날짜야 아니면은 현금 흐름이야? 현금 흐름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찍으세요. 여기서부터 찍어. 여기부터 쭉 찍어. 여기까지 찍어. 쭉 찍어. 그다음에 쉼표 찍고. 그다음에 날짜지 데이트잖아. 그렇지? 여기서 찍어야지. 데이트 여기 2022년 1월부터 쭉 찍어야지. 가로 닫으면 되지. 가로 닫고. 엔터 쳐봐. 엔터. 이거를 퍼센트로 바꿔봐. 하나 크게 해봐. 하나 크게. 이게 뭐랑 똑같아? 표시제가 똑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 신기하지 않냐고. 근데 이 XRR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안 써. 금융기관 사람 많이 안 써. 주로 쓰는 게 IRR을 써. X를 빼고 R을 써.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내가 이걸 쓰고 싶어. 만약에. 공식을 쓰고 싶으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잖아. 아까 데이트 찍었잖아.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밸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어떤 투자도 잘 들어봐. 어떤 투자도 돈이 안 나가는 투자가 없잖아. 생각에.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돈을 쓰고 마이너스가 내고 나중에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게 투자 아닌가? 반드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캐시플로우고 이럴 수는 있어. 왜? 중간에 돈이 또 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중간에 목돈이 들어와. 하여튼 날짜가 있어야 돼. 그럼 뭘 수가 있다? 이 XRR이라고 하는 공식은 많이들 쓰지 않고 IRR을 설명을 주로 해요. 밖에서 제가. 그런데 XRR 쓰면 반드시 이 사실 정확히 일치하지. 그런데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다? 시장 이자율도 4.0%여서 이게 바로. 내가 시장 이자율 얘기했잖아. 내가 좀 전에 시장 이자를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표시 이자율로 우리는 표시 이자를 갖고 공식을 써서 이 금액을 만들었지 시장 이자를 언급도 안 했잖아 내가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 이자율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체 이 현금 흐림 갖고 오는 프로젝트가 4점이 딱 나온다는 얘기야. 신기하지 않아요? 예. 사진.
이게 바로 시장 이자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시장 이자율은 뭐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다 4.0을 넣어야 되겠죠. 4.0% 쓰세요. 4%라고. 4% 쓰세요. 예, 4% 찍으세요. 예. 됐죠? 예. 됐어요. 이렇게 찍고 0도 하나 늘릴까? 이렇게. 이걸 제가 변경시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채권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어려운 거 없지. 예. 근데 문제는 XRR이나 IRR이라는 공식을 써서 딱 했잖아. 수익률 계산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표시이자라고 시장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이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수익률이야. 그게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갖고 있는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은 요 캐시플로가 갖고 있는 수익률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지금 KB가 4.0%로 지금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표시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야, 너가 만약에 표시는 4%인데 너는 어떻게? 너는 4%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4% 나는 4%로 나는 이렇게 팔고 싶어. 그러니까 4%로 해서 찍어서 이렇게 KB는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KB가 불안해. KB가 불안하고 있지 않을까? KB가 불안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KB는 튼튼한데 시장이 나쁘니까 KB에다가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다 시장 이자리에다 써요. 옆에다가 쉼표하고 뭐라고 써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엔터 치시고 화면 넓히세요. 좀 화면 넓혀요. 제가 이 단어를 알려드린 이유가 지금 금리가 몇 개 나왔어, 지금. 여기서 금리가 몇 개 나왔어. 첫 번째 표시이자율, 두 번째 시장이자율,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나왔지. 금리를 알면은 세상이 보여요. 주식을 보면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세상을 얘기해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하면 돼. 근데 보세요. 지금 금리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시장이자율은 뭐예요? 시장이자율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아닌가? 똑같은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KB에서는 나 4% 줄게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뭘 요구해? 아니야. 더 높은 수익률을 난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너 4% 갖고는 아무도 안 사.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반대도 경우도 있겠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4%를 발행하겠다는데 아니야. 너 시장에서는 3%만 발행해도 되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시장에서는 5%를 요구하고 나는 지금 KB는 4%를 요구하고 있어. 난 투자를 이렇게 하거든. 근데 하여튼 표시이자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캐시플로가 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반대 경우를 볼게. 여기서. 드디어 바로 여기에다가 G2에다가 쓰세요. 하나. 현가 계수라는 걸 쓰세요. 현가 계수. 현가 계수.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 돼버려. 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지금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 맞잖아. 그런데 이거야. 6개월 후에 2만 원은 지금 입장에서 바라보면 6만 원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2회차에 나오는 2만 원이 지금 2만 원과 가치가 같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평가계수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평가계수는 만약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100만 원이 좋아요? 아니면 3년 후에 100만 원을 선택하겠어요? 라면 어느 짱구가 지금 받지. 그럼 너 이 3년에 받아요. 이거는 짱구들이 하는 거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지. 어? 반대 경우가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이너스 금리. 독일에서 있었던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어요. 그땐 얘기가 달라져. 그때만. 근데 그런 경우는 세상에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은행에다 이거 마실 때 100만 원 맡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99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1년 후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케이. 현가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어려워. 여기서 좀 집중하세요. 는, 는, 는하고 1, 1 나누기 가로 열어요.
1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표시절만 얘기하고 있었죠. 드디어 요구 수익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 수익률 찍으세요. 4.0 찍으세요. 근데 잘 봐야 돼. 이거 6개월마다 주고 있잖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나누기 2해 되지? 나누기 2해 되잖아. 나누기 2 슬래시 2. 됐죠? 이렇게 놓고 닫아요. 그래 가로 닫아. 가로 닫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주의.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6번에 보면은 뭐가 있어? Shift 키 누른 상태 6번에 보면은 햇이 있지. 햇. 이게 나와야 돼. 이 햇. 우리가 요거 나왔어? 요거 깔때기. Shift 키 누른 상태에 나와. 6 누르면 안 돼요. Shift 키 누르고 6을 찍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재무 쪽 하는 사람들 파워 함수라고 그래. 몇 함수라고 그래. 몇 함수. 이 몇 함수 개념을 알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망해. 대부분 그냥 대강 살면 망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거야? 가로 열어야 돼. 또 가로 열어야 돼.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금 이게 여기다 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0을 찍는 거야. 0 찍었어요? 가로 닫으세요. 엔터 치지 말아.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현재도 마이너스 100만 원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현가계산 답이 뭐가 나와? 이거 엔터 치면 1이 나와야 되겠지. 엔터 쳐보세요. 1 나오지. 다시 찍어요. 여기서 좀 자릿수를 늘릴까? 자릿수를 4개로 만들어. 자릿수 4개. 위에서 자릿수 4개로 만들어. 4개로. 여기까지 쫓아왔어? 네, 여기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식을 이제 규정해야 돼. 여기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게 뭐야? B7 있지. B7 요거 시장이자를 4.0은 변하면 안 되잖아. 고정시키지. F4 눌러서 고정시키고. 근데 D3은 변해야 되지. 회차는. 엔터 치세요. 엔터 치. 그다음 쭉 긁어봐봐. 여기까지 긁어봐봐.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야. 나왔어? 여기 8.880 나왔어? 그럼 밟아. 이게 그거야. 1년 후에 2만 원은 2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에다가 0.9611을 곱한 금액이 그게 가치라는 얘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쓴다? H2에다가 현재 가치를 써야 돼. 현재 가치라고 써야 돼. 현재 가치. 채권이 가장 어려워. 근데 채권을 알면 다 아는 거야. 회계에서는 어느 정도. 는하고 하고 어떻게? 얘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얘 옆에 거 찍어. 엔터. 그리고 단위수 너무 길죠? 요거 단위수 조정하세요. 예. 여기까지 나왔어? 예. 그 다음에 긁으면 되겠지. 밑에까지 긁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바로 밑에 H10인가? H10에 가요. 는 하고 썸 해봐. 썸. SUM 썸 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00만 원부터 다 긁어봐. 아니 100만 원까지 다 긁지 말고 여기서 보니까 요거 1부터 긁을까? 1부터 H4부터 긁을까? H4 엔터 치세요. 정확히 이거 뭐 어떻게 될까? 100, 마이너스 100과 100만 원 정확히 나오죠. 나왔어? 잘 봐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해. 이것만 해석하면 이제 끝났어. 49년 벌써. 딱 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 오늘 큰 소.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19,608원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더해보니까 어떻게? 저기 100만 나왔잖아. 이 얘기는 뭐야? 근데 2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100만? 200만 똑같지 않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말할게. 2022년 12월 31일 있잖아. 2022년 12월 30일에 2만 원은 두 번째 받는 2만 원은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가치가 얼마밖에 안 된다? 19,223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 와서 나한테 내가 이런 상황인 시츄에이션한테 야, 너 지금 19,223원 받을래? 지금? 아니면 1년 후에 2만 원 받을래? 결정을 할 때 내 아는 마음 속에서 내 마음 내부에 있는 수익률이 얼마냐? 4%야. 그럼 저는 그걸 동일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이 시각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연결시켰지. 근데 만약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노란색에서 시장에서 막 요구한다고 그랬잖아. 높게 달라고. 코로나니까. 그럼 여기서 5%, 6%로 찍어봐. 6%.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6% 찍어봐. 엔터 찍어봐요. 확 달라지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썸을 해볼까? 밑에다가 여기다가 는하고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요거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더하기 마이너스 945818 있죠? 요거 합계잖아, 요게. 요거 합계잖아. 엔터 해봐. 마이너스 54,000원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요 시츄에이션을 봐요. 표시 이자율은 KB에서는 4만 원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들고 일어났어. 어떻게 들고 일어나? 당시의 시장 이자율이 당시에 발행 당시 시장 6% 달리고 요구하는 거야. 막 이런 시츄에이션이야. 이랬을 때는 실제로 어떻게 된다? 이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라고. 내가 산 게 KB 이거 샀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10,000원짜리를 저는 95,000원에 샀어요. 잘 샀지. 지금 없어. 여러분 투자를 하라고 싶지만 없어 지금 그게. 난 미리 사버렸어. 우리 재단도 투입을 했고 저는. 54,000원이 나오는 거지 이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디스카운트야. 상황이. 지금 표시에는 4%인데 KB는 4%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6%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디스카운트를 해서 싸게 팔아야지만 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싸게 팔아야지만 겉에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겉으로는 100만 원 적혀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100만 원 적혀 있지만 94만 5천밖에 가치가 없는 거야. 디스카운트가 된 거라. 반대로 여기다가 얼마 넣어봐? 2%를 넣어봐. 6.0짜리에다가. 2.0. 2로 바꿔봐. 어떤 효과? 이거 반대로 프리미엄이 발생하겠지? 그럼 105만 원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 상황은 KB에서는 4%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니 괜찮아. 넌 지금 코로나도 끝나가고 너는 튼튼한 회사니까 너는 2%면 돼라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야. 요구 수익률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KB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채권 발행 때 프리미엄을 하고 하는 게 되는 거지. 프리미엄 있잖아.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인기가 많겠지. 서로 살려고 하겠죠. 아니 4% 준다고 하잖아. 시장에서는 2%인데 4%로 발행 그 4% 인기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렇잖아. 막 서로 살려고 달려들 거잖아.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지. 즉 액면가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105만 원대 형성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우리 재단에서도요. 이게 재무는 과학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이거 옛날에 방식 다르다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게 주식 투자는 이거는 운이야 운. 채권은 아니에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할게요. 다음 주에 저장하시고 종료하면 되겠죠? 종료하고 모든 회대 종료. 이거 해서 올릴 거예요.